안녕하세요. 설린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김연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제 2교시 수업 이제 쭉 듣고 오셨고요. 자, 이제 드디어 3교시입니다. 3교시라는 거는 굉장히 기쁨이죠. 어, 이제 곧 끝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은 수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어지간하면 제가 다 수업을 하려고 하고요.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도구들을 좀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수업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아이고 그래도 열심히 하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원래 이제 1, 2교시 때 조금 재미있고 막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수업을 조금 나갔었고요. 이걸 가지고 왔어요. 제가 여기 있는 이제 꽃들을 다 이렇게 가져서 뭐 이렇게 PPT를 만들고 싶었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 때문에 그것까지 막 이렇게 붙여놓고 할 그게 정신이 없어서 이제 꽃 말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그냥 재미로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 제가 꽃이랑 이런 거는 이렇게 쭉 알려드릴 테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그쵸 쳐보시고 이런 꽃이구나 이제 꽃 이름을 봐도요 이 꽃이 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쵸? 우리 뭐 알아봤자면 장미, 뭐 민들레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해바라기 이 정도 알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쳐서 아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몇 월생인지 보고 이걸 우리가 꽃 탄생화라고 얘기하고 생일화라고도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생일에 맞춰가지고 또 선물을 주면 또 그만한 또 좋은 선물이 없잖아요. 그 옆에다가 깔짝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 깔짝 옆에다 쪽지 써가지고 그쵸 써가주면은 그쵸 뭐 혹시나 만약에 뭐 프로포즈를 하게 되거나 뭐 아니면 뭐 부부들 경우에 있죠 뭐 사랑한다 오다 주었어 이러면서 이렇게 주면 그쵸 굉장히 깜짝 놀라겠죠. 예. 그래서 한번 가져가 봤고요. 탄생화 꽃말이란 해가지고 자 1월 달인 분 제가 1월생이거든요. 그래서 1월 수선합니다. 사랑, 매력, 특별함 맞는 것 같네요. 그죠? 어머니의 날, 스승의 날, 성패트릭의 날, 결혼식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수선화 좋아요. 자, 2월 달은 제비꽃이래요. 그리고 붓꽃도 있어요. 신의, 지혜, 희망. 당신이 항상 진실하다라는 꽃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달은 수선화요. 똑같아요. 그죠? 수선화. 수선화이긴 하나 이제 상징이 조금 다르죠. 봄, 부활, 가정의 행복, 존경, 존중, 우정 이런 것들 갖고 있답니다. 새로운 시작의 상징, 봄의 대명사고요. 4월은 스위트피라는 꽃 생전 들어봤어요. 치면 나오더라고요. 사랑, 젊음, 순결. 5월은 은방울꽃, 사랑, 감사, 열정, 아름다움과 완벽함이랍니다. 이야, 그죠? 6월. 저는 또 결혼을 또 5월 달에 했어요. 그죠? 은방울꽃을 받지는 못했지만 사랑, 감사, 열정이랍니다. 6월 인동이라는 꽃이 있대요. 사랑, 감사합니다, 고마워 하는 거. 그다음 7월 제비꽃가리래요. 미나리 아제비라는 꽃이랍니다. 경솔, 가벼움 이런 뜻이라네요. 자연적인 아름다움은 상쾌한 향기. 그래서 이게 색깔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나 봐요. 그래서 분홍색은 모순, 흰색은 행복한 본성, 자주색은 첫사랑. 8월은 글라디올러스, 의지의 힘, 도덕적 고결함, 명예, 기억, 사랑의 열병, 명예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해요. 9월달은 아스타, 물망초, 인내, 우미와 기억, 정신적인 사랑과 애정을 전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10월은 금잔화, 맹렬함, 우아함, 헌신. 11월 진짜 헌신인 것 같아요. 저희 엄마 10월생이거든요. 이렇게 또 끼워 맞추기. 그죠? 11월은 국화, 연민, 우정, 기쁨이라고 해요. 빨간색은 사랑, 흰색은 무죄, 노란색은 짝사랑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12월은 포인세티아 이렇게 해서 용기, 성공, 당신은 특별한 존재. 와 이런 걸로 프로포즈해도 되게 멋있을 것 같다. 이런 거 그죠? 포인세티아라는 또 꽃이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재미로 보여드렸고요.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조금 특별한 꽃을 선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꽃을 주면 참 돈으로 갖고 오지 이걸 또
그죠? 막 꽃으로 갖고 왔나 뭐 팔지도 못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 성의를 생각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선물을 할 때도 요거를 조금 보시고 선물을 하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분의 탄생화 그죠? 생일이 언젠지 알아보고 그죠?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맞춰서 그죠?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라면 포인세티아를 뭐 이렇게 선물해 봐도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거 한번 보고 재미로 한번 봤습니다. 자, 이제 저기 앞에는 측정의 신뢰도까지 이제 봤고요. 이제는 측정의 타당도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록은 이제 44페이지예요. 우리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6주차 카시에서 44페이지까지 쭉쭉쭉 진도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측정의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 도구가 정확히 측정하였는지에 대한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측정하였느냐, 이 개념을 잘 측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측정의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타당도의 개념은요, 첫 번째,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측정하고 있는가? 제대로 맞춰서 측정하고 있니? 이거요. 두 번째는 그 속성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에 두 가지 요소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하고 있는 속성을 측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주 그걸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느냐 하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용 타당도입니다. 내용 타당도. 내용 타당도는 내용 영역의 문항과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을 측정 도구가 얼마만큼 대표하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타당도를 얘기를 합니다. 내용 타당도는요,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도구 개발 연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설문지를 개발하는 연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도구를 개발할 때 그 설문지 문항들을 모두 내용 타당도라는 것은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용 타당도가 높아야 이게 제대로 된 도구다라고 내가 연구를 잘했고 도구를 잘 개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타당도를 잘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증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바스는 일반적으로 주관적 통증의 정도만을 측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쵸? 제가 뭐 1점부터 10점까지 얼마나 아파요? 5점요 하는 거 그 주관적 통증을 얘기를 하죠. 그에 반해서 맥그릴 통증 설문지가 있어요. 이거는 같은 통증을 평가하긴 하지만 통증의 정도 그리고 위치, 지속시간, 강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가지를 따져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쵸? 맥그릴 통증 설문지라는 도구는 바스라는 통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내용 타당도가 오히려 더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왜? 그 내용 영역들을 전체적으로 그죠? 얼마만큼 대표하고 있느냐기 때문에 대표성이 당연히 더 맥그릴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준거 타당도입니다. 준거 타당도. 자, 준거 타당도는 측정 도구가 같은 특성을 평가하는 다른 외적 준거 측정 결과와 얼마만큼 관계가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 도구의 측정 결과가 준거가 되는 다른 측정 결과와 관련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타당도들이 있어요. 준거 타당도 첫 번째 동시 타당도입니다. 동시 타당도는 검증하고자 하는 측정 도구의 결과와 검증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미 타당성을 검증받은 기존 측정 도구의 결과를 상관 개수를 통해서 알아본다. 그래서 이미 제대로 된 도구하고 내가 검증받고자 하는 도구하고 얼마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허리에 줄자를 대고 굽힘 시 늘어나는 길이를 측정한 값. 이 값은 뭐예요? 그쵸? 검증하고자 하는 측정 도구의 결과겠죠. 실제 방사선 촬영을 해서 허리뼈의 굴곡 각도를 측정한 값. 이거는 이미 검증받은 도구, 방사선 촬영 해가지고 이미 검증받은 도구를 사용해서 본 거죠. 이거에 대한 상관 분석을 통해서 줄자 측정에 대한 동시 타당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 검증받은 도구하고 내가 검증하고자 하는 도구하고 얼마나 일치하느냐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동시타당도입니다. 동시타당도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측타당도입니다. 예측타당도는 측정 도구가 어떤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도로 그 도구의 실용성을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도구하고 현상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계측하기 때문에 실증타당도라는 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관절경 수술 직후 무릎의 관절 가동 범위 ROM과 입원 기간의 상관성이 높다면 관절 가동 범위는 예측 타당도가 높은 평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동 범위하고 입원 기간의 상관성이 높다면 예측 타당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성 타당도입니다. 자, 구성 타당도는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에 포함하는 구성 요소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하는지와 관련 있는 거예요. 자, 충실도예요, 충실도. 첫 번째는 집단 비교법입니다. 집단 비교법은 구성 타당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측정 도구로 이미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잘 알려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측정해서 이 두 가지 잘 알려진 것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측정해서 차이가 있는지 평가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잖아요. 배드민턴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했을 때 결과는 어떻겠어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선호도가 당연히 높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과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인데 선호도가 낮다? 하면은 구성타당도가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배드민턴을 좋아하고 그쵸? 저 같은 경우 댄스를 좋아하는데 댄스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했더니 선호도 너무 낮아. 이럴 경우에는 일단 이 도구의 구성타당도가 낮다라고 보는 겁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집중타당도입니다. 집중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그 결과값들 사이에 유사한 결과를 내거나 상관관계를 평가하여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집중타당도가 높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Q 점수하고 학점과는 당연히 높은 상관성이 있습니다. IQ가 높으면 학점이 높겠죠. 그래서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집중타당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관관계가 어떻다? 높아야 됩니다. 그게 집중타당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판별타당도는 뭐냐?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중타당도와는 반대의 개념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과 다른 개념의 두 가지 측정 도구에 대한 결과값 사이에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요거는 낮을수록 판별타당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Q 점수와 운동 능력은 어떻게 해요? 상관성이 낮죠. IQ가 높다고 해서 운동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관성이 낮습니다. 상관성이 없잖아요. 사실. 낮은 상관성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판별타당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두 가지는 반대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요인 분석입니다. 요인 분석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구 개발할 때요. 요인 분석을 씁니다. 한 가지 추상적 특성에는 한 가지 이상의 하위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상의 개념들이 쭉 있어요. 측정 도구의 항목들을 상관관계가 높은 것들끼리 묶어서 같은 개념의 요인들로 묶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개발을 할 때요. 내가 한 가지 뭐 어떤 제목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위 요인들을 묶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인들이 문항이 만약에 하나의 그 주제에 10가지 요인이 문항이 있어요. 근데 10가지 다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내가 5개를 추리고 싶어요. 이럴 때는 그쵸, 상관관계가 높은 것들만 추려가지고 나머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인 분석을 해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도구 개발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설문을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당도는 비확률 오차인 평균의 편향에 관련이 있고요. 실정 도구의 타당도가 낮을 경우에는 측정하고자 하는 정확한 평균값을 측정하지 못하고 중심에서 많이 떨어진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타당도가 낮으면 중심에서 멀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뢰도는 확률 오차인 분산과 관련이 있고 측정 도구의 신뢰도가 낮으면 측정 값들이 한 곳에 분포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떨어져 일관된 값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타당도 같은 경우는 중심에서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뢰도 같은 경우는 줄줄줄 뭉쳐져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낮다면. 그래서 여기 관역으로 한번 볼게요.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를 좀 보시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그죠? 낮은 신뢰도와 낮은 타당도를 설명해놨어요. 이 말은 뭐냐? 낮은 신뢰도는 굉장히 산발적으로 퍼져 있다는 거죠. 퍼져 있죠? 쭉쭉쭉 퍼져 있죠? 낮은 타당도는 뭐예요? 중심에서 다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낮은 신뢰도와 낮은 타당도를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낮은 신뢰도와 보통 타당도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낮은 신뢰도는 다 퍼져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죠? 산발적으로 다 퍼져 있고요. 보통 타당도라는 거는 중심에서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떨어진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은 신뢰도와 낮은 타당도의 그림이에요. 높은 신뢰도는 보세요. 그쵸? 뭉쳐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고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 것. 낮은 타당도는 중심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이거는 아주 이상적입니다. 높은 신뢰도와 높은 타당도. 중심에서 가깝고요. 모두 뭉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높은 신뢰도와 높은 타당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으시죠? 3교시까지 오늘 달아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이 계속 잠겨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낮에는 계속 일을 해서 지금 저녁에 거의 찍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후 9시 1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들은 열심히 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신랑이 열심히 아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측정 오류. 측정 오류 한번 볼게요. 측정 오차란 실제값과 측정값의 차이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체계적 오류는 우연한 실수 등으로 측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측정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지속적 체계적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무작위 오류는 측정 과정에서 일관성 없이 오류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료 수집 앞쪽 부분, 신뢰도, 타당도 부분을 쭉 이제 봤고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자료 수집, 자료를 다 끌어모으려면 어떤 일들,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느냐.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 거예요. 내가 데이터 수집을 할 때 연구를 하려면 많은 자료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내가 과정들을 거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본격적인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자료 수집 과정은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할 때는 다음에 5가지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5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자, 첫 번째, 누가 자료를 수집할 거야? 누가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자료를 수집을 할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자료 수집을 했는가? 자료 수집에 드는 비용 등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누가 자료 수집할 거냐? 그래서 보면은 연구자 혼자 자료 수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내가 여러 병원에서 설문지를 해야 돼. 이럴 경우에는 그 수쌤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자료 수집할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들 누가 할 거냐? 누가 얼마나 많이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자료 수집을 할 거냐? 그리고 자료 수집, 내가 설문지를 뿌릴 건데 이 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 모든 부분들을 경제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죠,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자료를 수집할 것이냐, 또 언제 수집할 거냐. 예, 언제 수집할 거냐 너무 중요하죠. 나 계속 근무해야 되는데 언제 수집할 거냐, 그죠? 근데 나만 근무하는 생각한다? 그것도 안 되죠. 내 대상자들도 근무를 하고 생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처럼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근무를 빼고 그 대상자에 맞추게 되죠. 예. 효율성을 위해 자료를 언제 얼마나 수집할지 계획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논문을 쓸 때는 연구 계획서 발표라는 프로포잘이라는 게 있어요. 그 프로포잘을 할 때는 연구 계획서 발표거든요. 이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연구 계획서 어떻게 너가 계획을 했니 하는 걸 보는 건데, 만약에 그 프로포잘인 연구 계획서 발표에서 미끄러지면 그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연구 계획 단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해보지 않고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동료 연구자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얻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분명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 자료 수집 전에 예비조사나 사전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제 그 석사 논문 할 때는요, 예비조사를 했거든요. 예비조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환자들에게 진짜로 실험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일주일 동안요, 그 비슷한 사람한테 가서 한두 명을 데리고 미리 실험을 일주일 동안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나서 결과가 괜찮게 나오더라? 아, 내가 자료를 얻을 때 이 정도 시간이 걸리구나? 비용은 얼마나 걸리구나? 하는 것을 미리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걸 예비조사라고 얘기를 하고, 대부분의 실험 연구들은 예비조사를 거칩니다. 근데 조사 연구는 예비조사를 잘 거치진 않는데, 어쨌든 선생님도 이제 연구를 하실 때는 예비조사를 거쳐야 많이 덜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 수집할 것이냐, 어디서 수집할 것인가. 설문조사의 경우 어디서 수집할지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를 잘 정하면 짧은 시간에 믿을 만한 자료를 구할 수가 있어요. 설문조사를 할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박사 논문 쓸 때는 그 설문조사는 우리 학교 강의실에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강의실에서 설문조사를 했고, 그 석사 논문 할 때는 제가 직접 가서 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험을 하고 바로 가서 바로 제가 설문을 물어보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석사 때 같은 경우는 그 하반신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각자 집에 제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실험하고 설문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하게 되면 또 좀 마음이 편하셔서 그런지 또 설문에 잘 응해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큰일 나죠. 코로나 때문에 집에 무슨 집입니까, 그죠? 절단 납니다. 근데 그때는 가능했다. 무엇을 수집할 것이냐,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무슨 자료가 필요한지 미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료가 필요하지 하는 것을 계획서에 다 작성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 나중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할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두고 미리 시연을 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예비조사랑 똑같아요. 예비조사를 거쳤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미리 그 수지요법을 할 때 뜸도 떠보고 앞봉 자극도 다 해봤거든요. 그렇게 해야 혹시 뜸 같은 거 화상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화상을 좀 덜 입고, 그리고 앞봉을 붙였을 때 어떻게 하면 피부에 더 그죠, 덜 자극이 가는지, 이런 거 시행착오. 왜냐면 그런 쪽으로 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고 어떻게 하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그때 IRB 배웠었죠. IRB의 승인을 받죠. 내가 만약에 화상을 입게 되면 내가 여기에 의료기관에다가 이미 내가 이제 그 연구를 하기 전에 다 뭐 사전 연락을 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처치를 할 거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내가 다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구체적인 것까지 모두
생각해 두고 연구를 진행을 하셔야 이제 문제가 없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선생님들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수업부터 이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 2, 3교시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또 수고하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수고하세요.